안녕하세요. 라즈베리 파이 4 FPGA ARM MCU 연동형 인터넷 디지털 시계의 최종 발표를 맡은 전찬호입니다. 일단 타임 쉐줄이 다 진행이 되었으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약간씩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언급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의 임플멘테이션은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시연 영상으로 보여질 거고 또 메저먼트를 할 겁니다. 뭐 전력 소모를 얼마나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고 캡선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임 슈줄입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끝났고 C로 만들었던 서버도 C++로 포팅을 완료했습니다. 변동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이시죠? LED가 4개 추가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제가 뭐 어떤 모드를 들어가 있으면 그걸 표시해주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걸 추가한 거고 그래 간단합니다. 그냥 시계 모드로 작동하고 있을 때는 그냥 LED만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처럼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 모드의 번호에 따르는 LED가 켜집니다. 그냥 그런 걸로만 인지하시면 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외에도 서버를 지금 변경을 하였는데 보시면 C++ 문법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C++는 아니지만 원래 C와 C++는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나이트 모드가 완전히 구현이 됐습니다. 이건 구현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즈베리 파이 4 FPGA ARM MCU 연동형 인터넷 디지털 시계의 시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시연 발표는 기존에 했던 시험 발표에 이어서 보강된 기능들을 발표하는 동시에 예전에 시험 영상에서 했던 것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작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험 영상을 가지고 시연 영상에 최종적으로 보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트 모드를 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여기 있는 OLED 화면만 제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불을 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여기 있는 시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무거나 키패드의 버튼을 누르면 시계가 다시 켜집니다. 원하는 동안 켜지는 것은 아니고 5초 동안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제한 없이 여기 키패드에 있는 어떤 버튼이든 누르면 켜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기능을 나타내는 LED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쪽 버튼을 누르면 맨 왼쪽이 켜지고 시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두 번째가 켜지고 알람 설정을 합니다. 세 번째를 누르면 타이머로 들어가고 네 번째를 누르면 스톱워치로 작동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역시 5초 동안 켜져 있다가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트 모드가 현재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모드 그 자체로는 작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불빛이 조도 센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빛에 의해서 불빛이 유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편 이 상태에서도 각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타이머를 설정하고 있어요. 버튼을 제가 아무것도 안 눌렀지만 지금은 시계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초 동안 타이머를 굴려 보겠습니다. 멀쩡히 모든 것이 동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알람은 결론부터 보고 봤을 때는 이 알람 기능 자체가 어찌되었든 간에 시계 정시 알람과 기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작동하는 알람과 여기 타이머가 0초가 됨으로써 작동하는 알람은 기능적으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동하면 정시 알람도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눈이 많이 부시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인을 했고 다시 주간으로 돌아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시계 기능은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 시간을 조정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07일 11시 20분 0초 하면 그에 따라 세팅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세팅된 시간은 FPGA에만 유효하고 리셋을 하면 MCU로부터 다시 시간을 받아옵니다. 왜냐면 FPGA 안에는 RTC가 없기 때문에 RTC가 있는 칩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32비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시계잖아요. 시계이기 때문에 시계 외에 부가 기능으로 간주되는 것들은 FPGA가 켜져 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시계로서의 데이터는 오직 이 MCU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시 알람을 설정해 볼 거예요. 알람 설정하는 등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불이 켜지면서 알람이 한 번 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알람이 마침 울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선을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모터의 선을 이중으로 해놓음으로써 모터가 좀 더 잘 진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동 에너지가 크려면 진동 모터가 꽉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알람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켜면 알람이 다시 켜집니다. 5번 버튼을 눌러서 알람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키패드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별, 0, 샵에 대응을 하는데 제가 번호까지는 따로 안 써놨습니다. 지금 제가 보드를 구하는데 사이즈에 약간의 제한이 있어서 따로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휴대전화 키패드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짰습니다. 한편 여기를 보시면 지금 LED가 계속 빛이 나니까 좀 눈부시니까 끄겠습니다. 근데 이걸 끄는 순간 다시 세팅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냥 나오면 세팅되어 있는 값이 날아가지도 않고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람이 들어가 있는 이 모드 상태에서도 알람은 일단 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버튼들의 번호 버튼들의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0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모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모드 변환은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일단 시계를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시 23분인데 뭐 이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01일로 할 거예요. 그래도 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알람 기능은 매일 울리는 알람이라는 거죠. 왜냐? 알람이 한 번 울리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꺼졌습니다. 그러면 이 10분초가 맞을 때마다 계속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은 두 가지 형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모드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알람 전환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알람 전환이 됩니다. 이 상태로 하면 일회용 알람, 이 상태로 하면 매일 알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람은, 이 정시 알람은 두 가지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드는 타이머인데, 아까 타이머는 보여드렸죠. 그냥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기 싫어지면 이 버튼 누르면 돼요. 초기화됩니다. 마지막 스톱워치입니다. 스톱워치는 예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타이머에서처럼 돌리기 싫으면 이 버튼 누르면 돼요. 이 버튼 누르면 다시 0이 됩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녹화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지를 해서 건너가서 보면 돼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돌리면서 기록했던 값을 볼 수 있게 할까 없게 할까를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없게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이 스톱워치를 돌리고 있는 동안에 사실 사용했던 저장해 놓은 값들을 실시간으로 보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화면으로 비춰주는 게 단 8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정지해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을 거냐 이 얘기죠. 그럴 바에는 막는 게 낫다고 여기에 와서 제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윗 버튼을 통해서 녹화를 하고 정지를 한 다음에 기록 보기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버튼 눌렀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른쪽 버튼을 오랫동안 누르면 계속 뒤쪽 기능으로 가고, 앞 버튼을 계속 누르면 계속 앞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래 누르기가 구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계의 구현은 마쳤는데, 참고로 타이머에서도 이 오래 누르기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고 직관적입니다. 오래 누르기가 안 되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디바운싱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시계에 대한 구현은 일단 다 마친 건데, 이거 외에도 참고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USB가 있는데, 이 틴시 보드에 탑재된 마이크로 USB에 시리얼 연결을 해서도 사실은 이 시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백미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키보드를 이용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뭔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약간의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치면 쭉 나옵니다. 여기 BD 리 와이파이가 붙어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입력을 하면 나이트 모드가 해제되고 여기 보시면 N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화면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뒤에 있는 이 FND도 지금 잘 동작하는 것이 확인이 되죠. 어찌되었든 간에 다시 불을 켜겠습니다. 저는 나이트 모드를 하는 걸 좋아해서 다시 세팅을 시켜 놓겠습니다. 나이트 모드가 적용됐습니다. 다시 참고로 연결 상태가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시계를 지금 제 서버로부터 받아온 상태예요. UDP 디스커넥티드가 정상적으로 뜬다면 신호를 잘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데이트가 나옵니다. 날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입력하면 MCU가 재부팅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초기 세팅이 다시 완료되는 거죠. 리셋 한 뒤에. 참고로 센서를 누르고 있는데 제가 센서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 체온에 의해서 지금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냐면 이 뒤에 와이파이 칩이 보이는데 이 와이파이 칩이 꼭 달려 있어야 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강제로 뽑아 버릴 거예요. 당장에 와이파이 칩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와이파이 칩이 동작할 때마다 전류를 정말 많이 먹어서 1분에 한 번씩 조회를 해요. 이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전류를 5V 기준으로 보아도 80mA를 소비하기 때문에 전류 소모량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1분이 지났다는 거죠. 얘 입장에서. 이 아두이노 기계 입장에서 1분이 지났다는 것을 지금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짝대기 하나만 켜져 있다는 것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비디싱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와이파이가 칩이 없으니까 당연히 AP,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중계기에 연결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뜨죠. 그러면 이제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명령어를 쳐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레이트가 잡혀요. 보레이트는 처음에 한번 켤 때에만 잡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시계를 뽑는다는 걸 사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완제품에서 누군가가 시계에 내장되어 있는 와이파이 기능을 뽑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켤 때만 한번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처음 켰을 때부터 이 보레이트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명령어를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이 MCU는 와이파이 칩에게 항상 수동 접속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된 상태로 있게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시 이 명령어를 칩니다. 그러고 나면 UDP 디스커넥티드가 정상적으로 뜨면서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시계 FPGA의 기능과 그리고 여기 있는 MCU의 기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계를 확인할 때 연도를 보려면 이쪽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6월 7일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버튼, 리셋 버튼은 FPGA 안에 저장된 값을 리셋을 하는 건데, 리셋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시계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실상 이것만 보게 돼요. 그냥 현재 시간만 보게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하는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기를 사용해서 측정한 각종 시험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측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시계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 4.92V에 0.22A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선을 통해서 지금 FPGA에 USB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제 USB 도크로부터 나오는 이 USB 선에 의해서 전류가 측정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1.5m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따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간에 소비 전력은 여기에 있는 4.92V와 0.22A로 현재 나오는 수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딱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92 곱하기 0.2 정도 하면 1.08W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1.08W 정도를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트 모드가 보시듯이 OLED 아래쪽에 N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이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나이트 모드를 실제로 활성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이트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전력 소모가 조금 낮으면 0.2A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여기선 0.21A로 보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0.2와 0.21 사이를 넘나드니까 0.205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네요. 그렇게 하자 1.01W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계산했던 양이 1.08W였고 여기도 사실상 0.23A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반영을 해주면 1.11W입니다. 그러면
1.01W와 1.11W는 100mW가 차이가 나는데 100mW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만약에 이 기계를 배터리로 운용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꽤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는 활용이 될 경우 이 기기를 사용할 때 100mW라도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기기를 조작하는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를 보겠습니다. 지금 알람 모드인 상태인데 0.23A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는 나이트 모드에 상관이 없죠. 제가 시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계 모드가 아닌 경우 모든 다른 기능에서는 나이트 모드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OLED가 켜지고 안 켜지고가 있긴 하지만 OLED도 그냥 LED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력 소모가 많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그럼 0.23A가 나오니까 계산해보면 1.13W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 시계에서 진동 모터와 여기 있는 LED가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동작할 때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대충 보면 4.88V에 0.35A 정도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면 1.71W가 나오고, 지금 LED만, 지금 여기 있는 LED만 켜진 상태인데 꽤 밝습니다. 4.92 곱하기 0.24를 하면 1.18W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력 소모가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밝은 이 LED가 굉장히 밝거든요. 이 밝기에 비해서 되게 효율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약간의 전류만 먹어도 엄청난 밝기를 보여주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 기기들의 LED가 소비하는 전력이 얼마인지를 감안한다면 정말 효율성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지금 제가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측정하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0.35A 정도면 상당히 적절한 양입니다. 실제로 오히려 여기 있는 FND를 켰는데 전류가 더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FND가 전환 속도가 엄청 빠르고 달링턴 회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가끔 전류가 피크를 치거든요. 지금과 같이 피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나온 게 4.9에다가 0.27이었으니까 1.32W인데 이게 왜 나왔냐고 하면 와이파이 칩이 그동안에 깨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칩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일거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여러가지 단점이 있지만 와이파이 칩이 소모하는 전력이 한 200mW에서 300mW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전력 소모량은 RMS로 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뭐 1.1W 정도니까 1.3W가 조금 더 튄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전류를 많이 소모하냐, 이런 건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이런 와이파이 칩의 전력 소모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오히려 LED를 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와이파이는 지금 이거는 인터넷을 연동하는 시계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LED는 필요하지 않으면 끌 수 있어야죠. 그리고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불을 켜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USB 호스트를 가동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배터리 소모량이 크게 증가하나를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보드를 사용해야죠. 키보드가 연결이 되었는데 화면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화면을 띄우고 있는데 그렇게 전력 피크가 증가한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품들은 저전력을 위해서 제작이 됐어요. 여기서 저전력을 생각하지 않고 제작된 것은 달링턴 회로를 사용하는 ULN2803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물론 74HC에서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전력용은 아닙니다. 저전력용의 74 시리즈는 74LBC 시리즈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지금 PCB에 사용하지 않는 만능기판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전력 소비를 유발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전류 소모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스위치가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결정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엄청 크다는 거죠. 저항이 저항이 한 몇십 킬로옴 되니까 이런 전류가 유효하게 작용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한편 이것을 처음 구동하기 시작할 때의 전류는 꽤 큰 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원을 뽑았는데 약간의 전압과가 있는 게 보이시죠? 꽂아 보겠습니다. 0.4A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4.81V에 0.4A니까 1.92W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처음 켜진 동안에는 FPGA 내부에 SRAM에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진동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FPGA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인 거죠. 모든 FPGA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FPGA는 내부에 롬을 보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롬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는 한계상 약간의 켜지는데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MCU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MCU는 켜지는 순간 바로 작동을 하잖아요. 보시면 끄고 다시 켰을 때 진동이 울리는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LED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OLED가 먼저 들어온다는 거는 MCU의 로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여러가지 측정을 시행을 했는데 측정 결과 아주 많은 전력 소모를 보이지는 않고 약간씩의 전력 소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력 소모의 피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와이파이 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1.1W 정도를 소비하고, 그렇다면 이 시계가 다른 기존의 시계에 비해서 동일한 기술로 제작을 했을 때 최선의 기술을 사용해서 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더 줄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조건 FPGA를 사용하고 MCU를 사용하면서 USB로 전원을 공급받고 전류 증폭을 해야 하고
또 슈미트 트리거 회로를 사용한다는 여러가지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자체의 설계보다 전류가 줄여들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측정을 마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해 동안 배웠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제품을 구현하고 그 설계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까지 마치는 것을 얘기하곤 합니다. 시연 영상이 그래서 테스트를 마친 영상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캡스톤 디자인이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제가 혼자 처음부터 기초를 잡고 설계를 시작해서 구현을 하고 테스트까지 직접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팀워크도 중요하고 좋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제가 중시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사실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팀워크가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을 혼자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모든 거를 다 할 줄 알게 되면, 만약에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이랑 팀워크를 해야 됐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사항들, 그러니까 내 팀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할 일만 골라서 하면 되기 때문이죠. 어떤 한 가지 일만 하면 그 한 가지 일 외에는 다른 걸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 일을 다 해보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원하는 한 가지 일을 골라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게는 캡스톤 디자인이 꽤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되었는데, 일단은 제가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연을 했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의 캡스톤 디자인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들, 타임 쉐줄에 써있던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실현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은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